이제 본격적으로 산염기 쪽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산염기를 나가기 전에 잠깐 뭘 연습을 좀 해보고 싶냐면요. 우리 교재로 드렸던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장의 앞쪽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걸로는 6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산화환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CH3COH의 산화수 계산까지는 우리가 같이 해봤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최대 산화수, 최소 산화수부터 해서 그 밑에 내용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최대 산화수, 최소 산화수는 뭐 여전히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니까 냅둔 거기도 하고, 사실 지우기 귀찮아서 냅둔 거기도 하고 해요. 얘는 요즘은 대부분 그냥 안 가르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잠깐 냅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부터 할로제나 이온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 여기까지 있죠. 이거 너네 1학년 때 했던 산화환원 내용 정확하게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뭐 딱히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는 같아. 뭐 나중에 우리가 산염기 중화반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할 기회가 있으면 뭐 개별적으로 정리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하든가 할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산화환원의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이걸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 이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는 원래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넓었는데 기존에 주로 물어보던 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에는 H2 더하기 O2가 H2라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은 완성된 반응식이 아니야. 아니지. 왜? 뭐가 지금 잘 안 맞춰져 있어? 개수가 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수를 그냥 양쪽의 원자수를 비교해서 맞추는 게 이제 주였는데, 이걸 산화환원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보자 라는 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의 최근까지 물어보던 가장 주 내용이거든요. 사실 양적 관계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진짜 양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딱히 없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하다 보면 최근까지도 광북은 시험에 계속 내고 있었지만, 광북을 제외한 학교들은 완전히 사라졌던 산화환원 반응을 가지고 몰수 계산을 하면서 1단원에서 하던 양적 관계 계산을 그대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광북은 계속 내고 있었는데 광북을 제외한 학교는 안 내고 있었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모든 학교가 다 낼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최근까지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는 딱 이 개수 맞추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예 안 내고 있었거든? 근데 올해만 해도 작년 수능에 이미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는 모의고사부터 해서 계속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올해 수능은 높은 확률로 이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가 오랜만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걸 안 가르쳤던 이유는 얘가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 가르쳤던 건데 이제 나오는데 가르쳐야지. 근데 일단 오늘 해볼 내용은,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내용은 그냥 개수 맞추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그냥 산화환원 생각 안 하고도 개수를 맞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산화환원으로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산화환원 개수 맞추기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물질들의 산화수를 전부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산화환원 문제를 풀 때, 산화환원과 관련된 반응식이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산화수 다 적고 가는 겁니다. 보통 그래야 스무스하게 풀려요. 물론 이제 너네가 연습이 되고 나서 숙달이 되고 나면 필요한 것만 살짝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연습이 되고 충분히 숙달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적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 산화수 몇입니까? 네, H2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끼리 공유결합을 했을 거고,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어느 쪽으로도 전자를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럼 0입니다, 산화수가. 그리고 O2는 산화수가 몇입니까? 0. 그쵸?
그리고 H2O 여기서는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수소의 산화수가 몇입니까?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H2O 전체의 산화수는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소랑 산소가 있으면 수소부터 우리가 산화수를 매겨줄 거고, 수소의 산화수는 어차피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총합이 0이 되게 만들려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겠네. 그래야 플러스 1짜리 수소가 2개 있을 때 합쳐서 0이 되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산화수를 만드는 규칙이라고 하는 걸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근본적으로 산화수가 만들어지는 걸 그 자체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공유결합이 되었을 때 이건 극성 공유결합인데 둘 중에 전기음성도가 누가 크다?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묶여있는 전자에 대해서 산소 쪽으로 잡아당겨질 거고, 그럼 산소는 전자를 뺏어오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뺏어오는 거고, 수소로부터.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뺏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수소는 전자를 뺏기고 산소는 전자를 뺏어오고,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실 H2O 정도의 산화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을 때 우리 이 산화하는 반응 개수 맞추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 누군가가 산화를 하면 산화는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짝반응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산화를 해, 즉 누군가가 전자를 잃으면 누군가가 전자를 얻어 환원을 해줘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게 그냥 방출될 수는 없다고. 우리가 피카츄가 아니니까 그냥 밖으로 막 전기가 막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환원이 같이 일어나는 짝반응이 일어나야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때 요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럼 누군가 전자를 잃을 텐데, 그리고 누군가 전자를 얻을 텐데, 그 잃은 전자의 개수와 얻은 전자의 개수가 그럼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는 이거 하나입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여기 수소가 산화수가 0이었고 그 수소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산화수 변화는 플러스 1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 산소가 산화수가 0이었고 이 산소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산화수 변화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는 전체 전하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이동한 전하의 개수가 같아야 돼. 한마디로 수소한테서 변화한 산화수의 총량과 산소한테서 변화한 산화수의 총량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산하지 않은 수소에 관련된 게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냐? 자, 지금 여기 수소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개수를 맞추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얘는 지금 수소가 2개 들어있는데 그 2개의 수소가 모두 다 플러스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개수가 2개인 걸 상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잃은 전자수는 일단 2개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산소인데, 산소가 지금 여기에 2개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엔 1개로 보여도 일단 얘는 앞에 개수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여기에 산소가 2개니까 산소 하나당 전자를 2개씩 얻으면 총 결국은 얘도 이렇게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개수를 맞추기 전에 그 반응식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수를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화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기 전에 개수들을 반영해 주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럼 잃은 개수와 얻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둘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곱해줄 건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산소 쪽 저 위에다가 뭘 곱해주고 1을 곱해주고 얘한테는 뭘 곱해주고 2를 곱해주면
손자를 잃은 개수와 얻은 개수가 4개로 맞춰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H2라는 것에 대해서 H2 하나당 이만큼씩의 전자를 잃을 걸 확인했는데, 근데 그게 2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H2가 2개 필요한 거겠구나 가 될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에 대해서 산소 하나당 2개씩 잃을 건데 그게 O2니까 2번 일단 기본적으로 O2 하나당 이만큼씩 일어날 거고, 그 O2가 1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질 거란 얘기지.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선생님, 저 짓거리 못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원소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봐. 한번 지금 거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방법은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개수 이거 그냥 반응 전에 총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반응 후에 총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자수 이용해서 미정개수법 하는 거 해본 사람? 없지? 왜 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간을 드린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산화환원 요거를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보라는 얘기기도 했는데, 사실 의도한 바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시간을 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미정계수법도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긴 했어요. 왜냐면 사실 미정계수법 해보면 알 건데 안 돼요. 네. 왼쪽에 SN과 오른쪽에 SN의 개수가 A로 맞춰져 있어요. 어차피 이미. 그리고 왼쪽에 망간과 오른쪽에 망간 개수가 B개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법이 어차피 잘 안 돼요. 그냥 원자수로 하면. 실제로 이제 저런 게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고 결국 내신에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얘는 꼭 어떤 거를 반영해서 해야 되냐면, 산화환원에서 이동한 전자수의 총량이 같다라는 걸 꼭 반영해서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화수를 잘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걸 시키고 싶었으나 사실 쉬운 식을 찾기가 어려워. 왜냐면 웬만한 쉬운 식은 다 그냥 이거 왼쪽에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 오른쪽에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 세수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화환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반응식은 대부분 주석이나 망간 같은 게 적극적으로 쓰이는 물질들이 많은데, 애초에 그럼 식이 기본적으로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사실 거의 제일 간단한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인데도 너무 복잡한 식을 드렸나 싶기는 한데 좀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위아래로 한번 적어놔 볼까? 사실 위아래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하다가 더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해봅시다. 일단 처음 얘기한 대로 산화수를 다 적어놓고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면 산화수를 다 적는 거는 얘는 플러스 2일 겁니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 4예요. 산화수 매기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되죠, 주석은. 일단 클리어.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어차피 마이너스 2씩의 산화수를 가져요. 우리가 산소는 여러 가지 예외를 갖는다고는 했지만 그 예외는 항상 누구? 수소랑 플루오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빼면 굳이 예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마이너스 2 적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 적어놓고, 그럼 얘가 총 마이너스 8인데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띄워야 되니까 이 망간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얘도 플러스 1의 산화수, 얘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니까 결국 이 반응식 전체에서 산소나 수소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고요. 주석과 망간의 산화수 변화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석은 플러스 2의 산화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망가니즈는 마이너스 5의 산화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산화수 변화를 적어주는 거고, 아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개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혹은 입자를 이루고 있는 개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걸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지금 얘는 주석 하나, 얘도 주석 하나. 요 안에 망간 하나, 요 안에 망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망간이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굳이 따로 반영할 게 없어. 그렇지? 그럼 따로 안 곱해줘도 되고요. 사실 이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잘 가도 되는데, 공식화를 해서 공식에다 대입하는 형태가 좀 편할 것 같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할 때도 굳이 빼지 말고 이제 곱하기 1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죠. 어차피 개수가 한 개면 곱하기 1 정도도 그냥 같이 적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하면 산화수 변화랑 이 입자의 개수 정도까지, 그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수까지 다 반영을 했어. 그럼 이제 전자를, 주석은 하나당 이 반응식 한 번에서 2개의 전자를 잃는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망가니즈는 5개의 전자를 얻는다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주석은 5개가, 망가니즈는 2개가 있으면 얻은 전자와 잃은 전자의 총량이 10개, 10개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석은 그냥 5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망가니즈는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산화수를 이용할 수 있는 애들 맞춰놓고, 그러면 이제 수소랑 H2O의 개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었던 산소의 개수가 총 8개가 되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H2O가 8개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면 반응 후에 수소가 총 16개니까 반응 전에 있어야 되는 수소 이온, 산 이온의 개수도 16개죠. 오케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산화원의 양적 관계에서 이제 좀 쉬운 파트, 산화원의 양적 관계 다시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시 2는 아예 맨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중화반응 양적 관계 한창 연습하고 나서 할 겁니다. 그거는 웬만하면 올해는 모든 학교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학교마다 다르잖아. 광복은 무조건 해야 될 거고, 광복은 이미 작년 재작년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 학교마다 좀씩 다르니까. 산화원 반응의 양적 관계, 그래서 다시 1 정도는 지금 한 거고요. 다시 2는 되게 안타깝게도 니들이 문제집을 풀어보면 문제집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다 사라졌어. 이 산화원 반응 양적 관계를 진짜 여기다 이제 몰수까지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 문제집에서. 그래서 문제집 풀면 문제집 푸는 걸로 연습이 안 됩니다. 심지어 막 기출문제집 이런 거 풀어도 연습이 안 돼요. 풀려면 막 옛날 기출문제집, 막 2018년 전 거, 그런 약간 그 정말 올드한 그런 기출문제들을 가져와야만 풀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반대로 가장 최근에 수능이나 올해 이루어진 고3들의 모의고사 이런 걸 풀어보면 또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산화원 반응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제는 산염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더운 사람. 그치? 나만 덥진 않잖아. 에어컨 좀 틉시다. 에어컨 틀게요.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창문을 다시 열 용기는 안 나거든? 저 모기를 진짜 싫어해서. 아이고. 네, 봅시다. 자, 이제 산염기인데, 산염기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만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잖아. 특히나 너네 1학년 때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랜스테드로리 산염기 하지 않나? 그치?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쓱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진짜 쓱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산하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아레니우스에 의한 정의가 있고 브랜스테드 로리에 의한 정의가 있고요.
브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브렌이라고도 많이 적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어차피 외국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이것도 그냥 로리라고 저 요즘 적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로리라고가 원래 주로 많이 쓰던 표현인데 다 이거 영어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즘엔 이제 아예 안 가르치는 게 추세인 것 같긴 한데요. 루이스 산염기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정의인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가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일단 얘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고 얘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도 가장 보편적으로 쉽고요. 가장 직관적인 산염기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게 염기의 아레니우스 염기가 염기를 정의하기에 가장 좀 편안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NaOH, KOH, MgOH2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뭐 CaOH2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어떻다? 물에 넣으면 OH-를 내놓더라 라는 건 진짜 물에 녹여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봤을 때 물에 안 녹여봐도 알만하지 않아? 아무리 봐도 Na 플러스랑 OH-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선생님 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진 않는데요 하시면 지난 단원을 허투루 공부한 거지. 사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고 라는 거나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극성 용매는 되게 잘 녹는다.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된다. 이런 거는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될 거고 OH-가 떨어져 나올 거야 라는 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그냥 이런 애들을 염기라고 하면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 있었던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얘는 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얘는 알코올 그러니까 에틸알코올 뭐라고 부르냐 너네? 에틸알코올 알코올 말고 뭐냐? 에탄올 그렇죠. 세상에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표현보다 자꾸 대학 표현이 다시 익숙해져가지고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게 OH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근본적으로 위에 것들과 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고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그렇죠? 얘는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위에 얘네들은 이온결합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어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지. 얘네들은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공유결합해서 OH가 붙어있는 애들은 절대로 염기가 아닌가요? 맞아요. 절대로 염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에 약간의 예외가 있더라도 너희들한테 질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근데 NH4OH 이거 염기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산화 암모늄 염기성 맞고요. 그러면 얘는 공유결합인데 분명히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다 비금속인데 그럼 이거 공유결합일 텐데 그럼 얘는 공유결합인데 염기성인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되지. 저거 무슨 결합? 이온결합 물질이죠. NH4OH는 이룬 게 다 비금속이라고 해서 이거 공유결합 아닙니다. NH4 플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온과 OH-라고 하는 하나의 이온이 이 안에선 서로 공유결합일지 몰라도 얘와 얘는 이온결합이에요. NH4OH는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왜냐면 NH4 플러스가 그 자체적으로 결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아예 별개의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온결합이니까 결국 이온결합하고 있고 눈에 OH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게 보인다면 염기성으로 보기 쉬워. 그게 아레니우스 염기야. 되게 편하죠. 오히려 산 쪽이 좀 더 헷갈리는데 산 쪽은 어차피 대부분이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대부분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산이 아닌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좀 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붙어있다고 다 산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산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좀 약속을 해서 H를 앞쪽으로 빼서 적어주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물론 H2O 같은 그지 같은 예외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얘는 그래도 산성 아닌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까. CH4 수소가 있어도 산성 아니겠죠. 이런 건 일부러 이제 수소를 뒤로 빼주고 수소를 좀 앞으로 빼주면 산성일 확률이 높고. 다만 여기서도 좀 예외가 되는 게 HCOOH인데 어차피 너네가 HCOH는 좀 익숙한 물질은 아니긴 하네요. 이건 별로 다룰 일이 없는 물질이긴 한데 얘가 이제 폼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긴 한데요. 얘도 앞에 수소가 있으니까 산성 맞네요. 아, 얘가 산성은 맞는데 얘가 산성인 이유는 앞에 수소 때문이 아니라 뒤에 COOH 때문이긴 하죠. CH3COOH 얘기하면 되는구나. 예.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소가 있는 게 아니긴 한데요. 우리가 COOH를 봐도 산성인 걸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쩌고 COOH라고 붙는 얘가 뭐 카복식이라고 하는 애인데 산성을 띠는 작용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산수용의 이 아레니우스 산도 수용액에서 H+를 내놓는다라는 점에서 직관적이긴 해요. 근데 아레니우스 산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CO2와 아레니우스 염기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NH3 같은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정의가 브랜스드 로우리 정의죠. 일단 루이스 정의는 뭐 일단 빼고 하고요. 그래서 브랜스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는 약간은 깊은 내용까지 그냥 쭉 연결해서 가보면, 자, 일단 브랜스드 로우리 산염기의 정의 같은 경우는 산은 H+를 주는 애, 주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프로톤 주계 혹은 양성자 주계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H+ 받게, 프로톤 받게, 양성자 받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랜스드 로우리 산염기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NH3를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치면, 자, NH3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레니우스 염기에서는 OH-를 내놔야 되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1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너네가 10만원을 내놓으려면 결국 너네 수중에 뭐가 있어야 돼? 1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NH3, 그러니까 요 아레니우스 염기에서 OH-를 내놓아 라는 얘기는 OH-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브랜스드 로우리 염기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해진 건데, 왜냐면 이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물론 얘를 물에 녹여보면 OH-가 나오는 걸 관찰은 할 수 있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의가 필요해진 겁니다. 얘가 안 갖고 있는데 어디서 생겼지? 하면서 정의가 필요해진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H2O랑 만나면 뭐가 되더라? NH4+랑 OH-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이 되려면 NH3가 NH4+가 되기 위해서는 H+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H+는 누가 줬겠어? H2O가 OH-가 되면서 H+를 준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H+는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는 NH3가 NH4+가 되면서 H+가 받게. 그러면 우리가 H+ 받는 애를 염기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립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때 이 브랜스드 로우리 산염기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H2O가 H+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얘가 뭐로서 작용한다? 반응식에서 산으로서 작용한다. 그렇죠? 얘는 염기로서 작용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게, 산 염기와 산성 염기성은 좀 다릅니다. 산성 염기성은 물론 산인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산성이고요.
염기인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성질과 염기성이라는 성질은 순수하게 H 플러스와 OH-의 성질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건 그냥 성질이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산염기는 그냥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을 갖게 되는, 물에 녹였을 때 염기성을 갖게 되는 물에 녹이기 전 버전의 물질들을 산염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어 자체는 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왜냐면 저 H2O가 지금 저 반응식에서 산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H2O가 원래 산성을 띠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산하고 산성을 약간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H2O가 산이라고 해서 제가 산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브랜스드 로리에서는 염기와 산의 개념이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되면서 원래는 우리가 중성으로 알고 있고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는 산이나 염기로 정의할 일도 없었던 물이 산이나 염기로서 정의가 될 수 있게 되죠. 저거 말고 산 쪽에서 식을 하나 대표적으로 적어보면 HCl과 H2O, 우리가 염화수소 혹은 염산이라고 부르는 걸 물에 녹였을 때 반응식은 Cl-와 H3O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주계, 양성자 주계가 되는 거고, 얘가 H 플러스 밭계가 되면서 얘가 그렇게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HCl은 아레니우스 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본적으로 아레니우스 산염기라는 정의가 존재했는데 이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걸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더 발전된 정의를 내놓은 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설명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거니까. 얘가 좀 더 넓은 개념, 얘가 좁은 개념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HCl은 아레니우스 산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 브랜스테드 로리 산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레니우스 산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은 브랜스테드 로리 산으로 설명 가능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 가능한 것들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로 설명 가능한 거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H2O가 이제 여기선 염기란 말이지. 이렇게 염기랑 반응했을 땐 산이랑 반응했을 땐 염기가 되면서 같은 물질이지만 반응식이 뭐냐에 따라서 브랜스테드 산이냐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냐가 바뀌는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양쪽성 물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건 H2O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몇몇 학교들이 좀 다루는 것들을 그냥 예시만 들어줄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학교마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다 외우시면 되거든요.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인데 HCO3-는 H2CO3에서 수소 이온이 하나,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다 집어넣냐에 따라서 H 플러스를 얻고 H2CO3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갖고 있는 H 플러스를 내놓고 CO3-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양쪽성 물질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게 아미노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폭만큼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이상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고, 뭐 솔직히 가르친다고 안 낼 확률이 높긴 한데요. 이거는 이 이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튼 그래서 요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저는 몇몇 학교만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한 번씩은 설명하는 개념이길래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한 번은 정리를 해주고 가야겠다라고 본 개념이 있는데 짝산짝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화원에서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저거는 원래 화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고 화투가 아니면 얘를 깊게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원래는
이제 얘는 안 썼으면 좋겠긴 한데, 안 가르쳤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하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요게 요렇게 되는 반응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염기산으로 정의를 했죠. 근데 이 이온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물에 물질을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 반응이에요. 그렇겠지. 그냥 용해 반응이니까. 우리가 외워둔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일단 절대 들어가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가역 반응인데, 그러면 얘가 거꾸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역반응에서 한번 보자. 왜? 역반응에선 이 생성물들이 반대로 재료가 되는 거잖아. 그럼 NH4 플러스는 역반응을 하면 뭘로 돌아가는 거야? NH3로 돌아가는 거잖아. 실제로 짝산짝염기 자체는 너네 작년에 했지 이미. 안 했나? 아무튼 안 했으면. 그러면 얘는 NH3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번엔 얘는 H 플러스가 받개야 주개야? 주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역반응을 하면서 뭐로 작용하게 돼요? 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OH-2는 어때? 역반응을 하면서 염기로 작용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근데 NH4 플러스는 누구의 짝이야? NH3의 짝이잖아. 그래서 염기의 짝은 산이 되고 산의 짝은 염기가 되더라. 그게 짝산짝염기의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학교들이 대충 설명하는 게 딱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면 저는 굳이 이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아.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면 끝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다 뭐까지도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하고 염기는 강한 정도가 있어요. 사실 이 염기와 산의 강한 정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진짜 깊게 들어가야 돼서 그거까지 강한 정도가 왜 어떻게 생기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산 강염기라는 개념 자체는 좀 알고 있잖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식초 강산이게 약산이게? 약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강산인 거야 약산인 거야? 약산이야. 왜? 아세트산이 강산이면 안 돼? 그러면 아세트산 수용액인 식초가 강산이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초는 약산이야. 근데 HCl, 염화수소, 염산 강산이야 약산이야? 강산. 이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딱 그 상태에서만 알고 있으면 이 NH3도 굉장히 강한 강염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 독성이 강하다. 우리 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염기인 NH3가 얘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NH4 플러스 얘 짝산인 이 NH4 플러스는 약산이 됩니다. 그래도 이걸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조금만 깊게 가볼게요. 강산이랑 강염기란 개념이 왜 생기는 거냐면 원래 사실 우리는 물질,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전부 이온화되는 거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CH3COH를 10분자 내지는 10몰 정도를 물에다 팍 넣어. 근데 일단 다 녹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안 녹은 건 아니야. 물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화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그럼 얘는 CH3CO-10분자와 H 플러스 10분자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우리 앞에서 배운 화학평형이란 개념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CH3COH를 우리가 10분자를 넣으면 그 중에 한 분자 이온화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저 상태 그대로 물에 그냥 녹아 있어요. 그냥 CH3COH 그 상태 그대로인 거야. 그럼 산성을 띠지 못해요. 그렇잖아. H 플러스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산을 띠게 되는 거지. 약한 산성을 띠게 되잖아. 그런 걸 약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식초도 엄청 많이 때려 넣어서 농도를 굉장히 높게 하면 사실 사람한테 위험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산이랑 강염기란 개념은 얘가 얼만큼 이온화 될지, 즉 지금 이 반응에서 정반응이 얼만큼 잘 일어나는가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반응을 많이 하면 강산, 강염기인 거고 정반응을 적게 하면 약산, 약염기거든. 정반응을 많이 하면 역반응을 어떻게 하게?
적게 하겠지. 그래서 역반응에 해당되는 산이나 염기는 약산,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정반응이 강산, 강염기.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한번 들어만 두세요. 학교마다 이걸 가르치냐 마냐가 좀 다른데 일단 그냥 얼추 그렇구나.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 소리 하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로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이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몰라도 되는 거고. 아, 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짝산짝염기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까지가 딱히 얘기할 게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 정의까지 얘기할 만한 건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보면은 그 중화 반응의 중화 반응과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건 중화 적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푸는 건 하나의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준킬러 난이도는 이제 수능 기준으로 준킬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저희 학원에 있는 고3 중에서도 있는데 다른 킬러는 다 풀어도 오히려 중화 적정은 못 풀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되게 단순한 산수거든. 근데 이 중화 적정은 그냥 이 실험이 뭔지만 오늘은 좀 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하고 끝낼 건데 얘는 일단 중화 적정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중화 적정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푸는 게 스무스할 거야. 이 중화 적정이라는 건 목적이 뭐냐면 일단 중화 반응을 이용할 거예요.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H 플러스랑 OH가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걸 이용할 거란 얘기지.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냐면 자, 내가 가진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이 산성인진, 염기성인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여기 플라스크나 아니면 어떤 통에 용액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는 쉽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컵에다 살짝 따라갖고 금속을 넣어봐서 반응을 하면 산성일 거고, 그렇죠? 단백질이나 이런 걸 넣어봤을 때 반응을 하면 염기성일 거고, 이런 식으로 액성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액성까지는 알아내놨는데 문제는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막 라벨지가 사라졌어. 그래서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화적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화적정의 목표예요. 농도를 모르는 산 혹은 염기성 수용액을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농도를 알아낸다. 이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용액을 일부를 덜어서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에다 갖다 놓든가 부피 플라스크나 아니면 이제 비커 같은 데다 갖다 놓고 보통은 산성을 염기성으로 적정해도 되고 염기성을 산성으로 적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중화적정 문제의 별명이 있어요. 수능 부분에서. 이 중화적정 문제의 별명이 뭐냐면 식초 문제입니다.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적정하는 대상은 식초고요. 그 식초를 NaOH 수용액을 이용해서 적정하면서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식초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식초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언제 중화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중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써야겠어? 우리 액성 확인을 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물론 pH 미터를 써서 꽂아서 쓰면 좋긴 한데 사실 pH 미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시약을 쓰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시약을 쓸 때 가장 자주,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시약이 페놀프탈레인입니다. 색변화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시약들의 그 색깔 변화를 좀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웠던 걸 다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BTB 같은 경우는 노란색, 녹색, 청색. 그렇죠?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무색 붉은색.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식초 수용액에다가 일단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요. 보통 그냥 몇 방울 안 넣습니다. 어차피 몇 방울 안 넣어도 색깔 변화는 충분히 볼만하고요. 오히려 페놀프탈레인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막 식초의 농도가 변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농도를 알고 있는 NaOH를 넣어가면서 언제 붉은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딱 붉은색으로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 중화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NaOH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런 중화 적정이 작동할 수 있느냐는, 농도를 알고 있는 NaOH를 색깔이 바뀔 때까지 넣으면 넣은 부피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농도는 당연히 몰농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퍼센트 농도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 물론 수능 문제나 이런 거는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이제 전환해서 써야 되게도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하면 우린 뭘 구할 수 있게 돼요? NaOH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 왜? 용액 부피 리터분의 용질 몰수가 몰농도니까. 몰농도 같은 경우는 단위를 라지엠도 많이 쓰는데 원래 정식으로 쓰는 건 몰퍼리터가 더 맞고요. 그죠? 그래서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부피분의 몰수니까 이 몰농도를 알고 있고 거기다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쓸 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 MV,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그러면 이 몰농도랑 우리가 넣어준 부피를 곱하면 NaOH의 몰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넣어준 OH-의 몰수가 나오죠.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할 때까지 우리가 넣어준 OH-의 몰수는 결국 원래 저 식초한테 있었던 뭐의 개수랑 같은 거야? H+의 개수와 같은 거지. 그러면 H+의 개수를 안다고 하면 이 CH3COH의 몰수도 나오지.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구한 이 몰수가 얘의 몰수잖아요. 그치? 그럼 그것만 구하면 애초에 우리가 여기 넣어준 식초의 부피는 넣어줄 때부터 측정하면서 넣을 테니까. 그럼 완성이지. 원래 식초의 몰농도를 알아낼 수 있지. 이게 중화 적정이라는 거고, 계산 방식은 지금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중간중간 연산이 자꾸 복잡하고 짜증나니까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메인 포인트는, 문제가 우리가 식초를 적정하는데 식초를 그대로 쓰질 않고 자꾸 식초를 희석해서 써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초, 그리고 우리가 농도를 구해야 되는 식초랑 적정에 사용하고 있는 식초의 농도가 달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정에 쓰인 식초의 농도를 구해. 그걸 마지막에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희석 전에는 몇이었을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보통 그 과정을 안 해서 틀리거나 그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프린트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화반응과 중화적정에서, 중화반응은 산 더하기 염기가 H2O, 물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원래 중화반응하면 뭐라고 적습니까? 산 더하기 염기가 뭐예요? 물 플러스 염. 여기서 염은 신경 딱히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염이라는 물질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중화반응의 부산물을 전부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은 중화반응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애초에. 중화반응에서 여기 생기는 이물질을 설명하려고 염이란 개념이 만들어진 거야. 염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기존의 물질이, 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화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물이 아닌 물질은 다 염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제 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투의 영역입니다. 화투는 염을 정말 좋아해서 염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은 그냥 뭐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 중화 반응에서 알짜이온 반응식은 이거죠. 어떤 산을 갖다 놓고 어떤 염기를 갖다 놓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알짜이온 반응식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거든. 그냥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을 대충 합쳐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Cl하고 NaOH가 반응을 하면 이 둘이 중화 반응을 하면 H2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aCl이 되는데 이게 NaCl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물 안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그냥 녹아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그냥 합쳐서 적어 놓는 거지. 귀찮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게 염인 거예요. 그래서 산의 Na 플러스 산의 항상 요 구경꾼 이온 우리가 이제 이 알짜 이온 반응식에 들어가는 얘가 진짜 반응하는 이온들이니까 이걸 뺀 나머지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잖아. 이건 이제 작년에도 썼던 개념인 걸로 아는데 구경꾼 이온은 항상 산의 음이온 NaOH 염기의 양이온입니다. 항상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그래서 거기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항상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해 중화 반응 시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염은 어쩌고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넘어가지 말고 읽어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중화 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산에 방금 얘기한 음이온, 그쵸? 염기의 양이온이 만난 이온군으로 그대로 이온으로 존재하며 물에 녹아있는 가용성 염과 물에 녹지 않은 어쩌고 막 복잡하게 적혀있는데 읽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세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앙금을 어디까지 배우느냐의 차이니까 지난 시험 범위에 앙금이 아예 시험에서 나왔던 학교가 있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었나 봐요.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뭐냐면 중화 적정할 때 쓰는 그냥 도구들입니다. 이거 실제로 앞에 너네 1단원에서 표준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거에서도 쓰던 그대로 그것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너네 수행평가가 여기 산염기 쪽에 수행평가를 하면은 항상 이 중화 적정을 이용한 수행평가를 주로 하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계산 정도를 해보면서 항상 수행평가를 하면 이 도구들이나 이 도구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꼭 물어봐.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뭔가 침처럼 생겼는데 이게 스포이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스포이트 뭔지 알지? 위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노랗게 달려 있어갖고 이거 눌러서 하면 액체 옮길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스포이드와 얘의 차이는 스포이드는 눈금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눈금, 스포이드에 있는 눈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냥 편의상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스포이드는 눈금 보면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옮겨야 돼서 눈금을 보면서 쓸 거면 이걸 써야 되는데 얘 이름이 피펫입니다. 파이펫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영명은 파이펫이 맞으니까 영어 발음은. 그래서 파이펫인데 피펫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스포이드보단 조금 큰데 아무튼 그 정도 크기 범위입니다. 너네 한 볼펜 샤프 이 정도 크기 범위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건 이제 걸어놓고 쓰는 애인데 얘는 되게 커요. 되게 깁니다. 한 사람 키 절반 정도 길이까지는 돼요. 긴 걸 쓰면 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되게 긴데 얘는 이제 뷰렛이라고 하지. 뷰렛은 목적이 뭐냐면 액체를 담아 놓으면 이 뷰렛은 되게 특이한 점이 우리는 보통 밑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뷰렛은 맨 위에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0까지 채우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밑에 요게 열면 액체가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닫으면 액체가 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여는 거를 얼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이 떨어지는 액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중화 적정을 하다가 그러니까 위에 NaOH 수용액을 담아놔. 그게 0까지 담겨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중화 적정을 시작하면 이걸 열겠죠. 그럼 이제 똑똑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붉은색으로 딱 변하는 순간 이걸 잠가.
그리고 그때 부피를 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들어간 NaOH 수용액의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빛의 뷰렛입니다. 뷰렛 이렇게 걸어놓고 써요. 그래서 되게 커요. 그래서 측정 눈곱을 읽는 방법에 주의할 것.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0까지 채우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하고 남은 용액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넣은 데를 기준으로 그 넣은 데의 부피가 만약에 한 눈금이 한 20쯤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뷰렛에서 채워준 게 20이야. 여기 눈금이 20까지 채워줬어. 그런 다음에 중화 적정을 하고 끝나고 나서 눈금을 봤더니 3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적정에 사용된 NaOH 수용액의 부피는 15인 거죠. 그게 이제 눈금을 읽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간혹 가다가 이것까지 물어보는 학교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또 설명해주면, 너네 이거 눈금 읽을 때 그거 알지 않나? 너네 눈금 읽을 때 위에서 보면 안 돼요. 아래서 봐도 안 되고 그 액체 수면이 있는 딱 거기에 수션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차가 안 생겨요. 뭐 그런 것까지도 물어봐요, 심지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삼각 플라스크예요. 설명할 게 없어요. 네, 뭐 삼각형의 플라스크예요, 그냥. 얘는 뭐 딱히 뭐 없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아마 앞에서 봤었을 건데, 이거 뭐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죠. 저 표시선이라고 하는 데까지 용액을 채우면 그냥 딱 그 농도, 그 부피만큼의 용액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이제 부피 플라스크고. 거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제일 위에 1단원 복습이라고 되어 있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네모칸 쭉쭉쭉 있는 거기 있잖아요. 여기부터가 목표인데요. 오늘은 일단 맨 위에 1단원 복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답만 쭉 부르면서 가볼게요. 자, 화학식량.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건 좀 지나가 봅시다. 이거 뭐지? 네. 그 원자 몇 개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1몰 개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개로 적으려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적거나 혹은 NA 개라고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1몰 개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1몰 혹은 원자 NA 혹은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였고, 분자의 경우는 그 분자 1몰일 때가 분자량,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는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실 1단원 때나 쓰던 거니까 지금은 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뭉뚱그려서 써요. 근데 맨 앞에 있는 뭐를 쓰면은, 이거 분명히 내가 만든 프린트인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기호. 화학식량의 기호 뭐게?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화학식량의 기호는 라지엠이죠, 라지엠. 선생님, 라지엠은 몰롱도 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공식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MV라는 공식을 정말 싫어하는데, 원래 이 몰롱도의 기호는 C입니다, C. 그러니까 대문자 M은 몰롱도의 단위지 원래 기호가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그냥 지나가요. 화학식량의 맨 앞에 있는 기호, 이건 지나가고요. 두 번째, 몰. 기호는 이건 이제 보통은 N을 쓰긴 하는데, 이건 보편적으로 쓰는 약속을 그냥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입자를 세는 단위로 입자 6.06 곱하기 10의 2개 혹은 NA개를 묶어서 1몰이라고 하는 거죠. 6.06 곱하기 10의 23제곱은 우리 이제 기억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NA개만 좀 기억합시다. NA는 왜 기억해야 되는데요? NA는 문제 나옵니다. NA는 여전히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입자를 세는 단위로 입자 NA개를 묶어서, 우리 NA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적었었죠. A를 좀 옆에 작게 적는 거. 그래서 NA개를 묶어. 참고로 이건 답지가 없어요. 적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답지가 없어요. 제가 답지를 안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입자 NA개를 묶어서 1몰이라고 한다 이고요. 그래서 몰수는 어떤 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냥 하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 화학식량분의 질량. 22.4L분의 부피 이제 안 씁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이제 우린 관심이 없어요.
여기 4단원 하면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몰롱도는 기호는 이거는 뭐 대충 지나가세요. C 또는 라지 M을 쓰긴 하는데요. 대충 지나가고. 얘는 뭐야?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기호들을 굳이 다룬 이유가 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래요. MV는 N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보통 쓰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화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문제집은 이거 말고 다른 그 뭐야 희석 공식 때문에 NMV는 M-V- 이딴 걸 쓰거든요. 거기서 N은 여기 N이랑 좀 다른 의미라서 좀 이렇게 좀 너네가 이제 문제집에 있는 공식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일단 굳이 외우진 마세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으면 돼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몰수라는 것만 알면 돼, 그냥.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EX 1번만 같이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해보는데, 별로 안 어려워.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부터 할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이는 얘네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킬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진 않은데, 근데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0.025 몰롱도의 HCl 수용액이 400ml가 있어요. 그리고 0.6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100ml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혼합했을 때 액성이 어떻고 양이온은 어떻고 음이온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결국은 얘네들을 섞었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액성이 어떻게 되고 양이온은 어떻게 되고 음이온은 몇 몰이 있고, 뭐 혹은 여기다 이제 뭐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 너네 작년에도 많이 했을 텐데 물 분자가 얼마나 만들어졌고도 많이 물어보죠. 물 분자가 어떻게 되고 혼합용액성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어떻게 되고 pH가 어떻게 되고 pH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쭉쭉 나올 텐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걸 구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우리 다른 것들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요, 그냥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고 반응저될 것들을 연산해서 여기서 다 채워놓고 시작하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이게 저는 저 정도 계산 생략합니다. 괜찮아요. 생략하세요. 생략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실수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염두해서 방식을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거나 그냥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본인이 이 정도는 생략해도 얼마든지 실수 안 하면 생략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 형태는 얘는 일단 400ml가 0.4L이기 때문에 가장 정석대로 구했을 때는 얘는 0.025 곱하기 0.4, 얘도 0.025 곱하기 0.4, 얘도 0.025 곱하기 죄송합니다. 얘는 아니네요. 몰농도가 다르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부피가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수능에서 쓰고 있는 중화 반응 문제,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중화 반응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밀리리터 굳이 리터로 안 바꿔주세요. 보통 우리가 밀리리터 단계에서 그냥 곱해버려서 계산을 진행해도 나중에 보통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은 부피가, 그러니까 최종식을 세웠을 때 이 부피끼리 서로 약분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피를 환산했냐 안 했냐가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대부분. 근데 우리가 내신 형태의 문제에서는
그래도 정확한 몰수율을 물어본다거나 해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오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당장은 리터로 바꾸는 걸로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 보시냐면요. 리터로 바꾸지 않아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들과 리터로 바꿔야만 그 맞는 값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돼. 뭐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지 않고도 원래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농도와 관련된 것들은 크게 상관없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부피를 다시 나눠주는 과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근데 몰수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오답이 나오겠죠. 왜냐면 원래 곱해야 되는 숫자가 아닌 다른 걸 곱했으니까.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몰롱도 곱하기 부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쪽도 0.6 곱하기 0.1 0.6 곱하기 0.1 그렇죠? 그러면 얘 뭐 나옵니까? 0.01쯤 나오지 않나? 그러네요. 그리고 얘도 0.01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0.06몰이 나올 거고 얘도 0.06몰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한 방식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이제 시키는 거지. 몰수를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얘는 중화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는 없어지죠. 그리고 OH-도 없어지는데 얼마 남아? 0.05가 남겠고 만약을 대비해서 옆에다가 H2O 0.01 정도는 적어놔도 되고 이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다 끝난 상태지. 왜? 지금 그 문제 봐봐. 일단 액성은 뭐예요 그러면? 염기성이지. 그치? OH-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은 0.06몰입니다. 음이온은 0.06몰이에요. 그쵸? 그리고 혼합용액 속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다 더하면 지금 모든 이온의 합은 몇입니까? 0.12지. 그럼 지금 얘는 전체 몰수가 0.1인데 그걸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0.5로 나누는 거죠. 왜? 우린 400ml와 100ml를 섞었기 때문에 총 부피가 몇이었을 거니까? 500이 될 거니까. 아니 물이 생겨서 부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는데 그건 무시하는 거지. 보통은 다 무시하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내니까 그냥 우리도 무시하면 돼요. 아니 문제 그 말이 없으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화원 단계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총부피는 이 둘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그 총부피 더한 걸로 나눠주면 몰수를 부피로 나눴으니까 몰농도가 나오게. 오케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됩니까? 0.24 몰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0.24 몰농도고 그러면 pH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이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pH 구할 때는 pH나 pOH 구할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이 이온의 몰농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일단 얘는 H 플러스가 아니라 OH-가 있으니까 pOH 먼저 구하는 게 편할 거니까 OH- 몰농도부터 구해봐야 되겠지? 근데 얘가 0.5가 지금 현재 용액의 부피고 분해 OH- 몰수가 0.05니까 0.1 나오죠? 그래서 pOH가 1, pH가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자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 나 이거 숫자 되게 깔끔하게 나오게 만드느라고 이거 나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문제를 어디서 긁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타이핑해서 만드는 게 프린트를 그냥 계속 타이핑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산수를 못 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아무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방식이에요. 이 밑으로도 다.